자, 75페이지 점유권 보겠습니다. 점유권도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죠. 조문 위주로 거의 출제가 되는데 간혹 판례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그 판례 출제되는 것들이 좀 어려워요. 특히 자주점유와 관련된 판례들이 간혹 출제가 되는데 그 판례들이 좀 어렵습니다. 자, 여기 판례집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체크해 드리는 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한번 듣고 귀로 흘리세요. 그런 것들은 혹시라도 출제가 되면 다른 것에서 다른 지문으로 답을 고를 생각을 하셔야지 그 판례 내가 꼭 알아가지고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판례가 좀 많고 어렵습니다. 자, 75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점유의 개념과 관련된 거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점유라 하죠. 이때 사실상 지배라는 것은 본권 유무를 묻지 않고 어떤 물건을 지배한다는 건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처분하는 걸 말하는데 그게 정당하냐 부당하냐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걸 사실상 지배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1번 건물의 부지는 누가 점유하는가?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건물 소유권이 양도됐어요. 건물의 종전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건물을 계속 거주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부지를 점유하는 거냐? 아니죠. 소유권이 이미 넘어갔으니까 신소유자가 점유하는 거예요. 기존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설령 기존 소유자가 여전히 건물을 점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지를 점유하는 게 아닙니다. 1번에서 건물의 부지는 누가 점유한다? 건물 소유자가 점유한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3번 미등기 건물을 샀어요. 샀는데 미등기 건물이니까 아직 소유권 이전되기를 못했겠죠. 그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미등기 건물 양수한 사람은 건물 소유권자는 아니지만 건물에 대한 처분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물권적 청구권에서 뭐라 그랬어요?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진 상태에서 건물을 팔았다. 건물 양수인은 아직 소유권 이전되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철거 처분권이 있다. 따라서 그 양수인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예외죠. 미등기 건물을 양수한 사람. 아직 건물 소유권은 없지만 건물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이라 사실상 소유권 아닙니다. 사실상 처분권을 갖고 있다. 이 사람은 건물 부지를 점유한다고 봐야 한다. 예외입니다. 1번하고 2번은 건물 소유자가 부지를 점유한다고 그랬어요. 예외적으로 3번 미등기 건물을 양수한 사람. 아직 건물에 대해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아서 건물 소유권이 없다 하더라도 부지를 점유한다고 볼 것이다. 3번은 예외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관념적 점유라고 해서 상속에 의한 점유, 간접 점유, 점유 보호주자가 있는데 간접 점유자는 임대인 생각하면 되죠. 점유 보호주자는 가게 점원 생각하면 되고요.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예요. 점유권이 있죠. 점유 보호주자는 점유자가 아니지. 점유권이 없죠. 자, 4번은 병소유 주택을 갑을 부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요. 이때 부부는 어느 일방이 타방의 점유 보호주자가 아니라 공동 점유자예요. 공동 점유자. 그러니까 병은 갑이나 을을 상대로 당연히 명도 청구할 수 있다가 되겠죠. 그죠? 부부는 공동 점유자라고 생각하죠. 공동 점유자. 어느 일방이 타방의 점유 보호주자가 아니라 만약에 점유 보호주자라면 그 점유 보호주자를 상대로는 명도 청구를 못해요. 점유 보호주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어요. 점유 보호주자라면. 그런데 부부는 둘 다 공동 점유자니까 주택의 소유자는 남편이든 부인이든 그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4번 틀렸고요. 5번 직접 점유자라고 되어 있죠. 임차인 생각하면 되죠. 간접 점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 생각하면 되죠. 갑이 을에게 물건을 임대했어요. 근데 을이 이 물건을 병에게 지 맘대로 인도했어요. 자, 직접 점유자 을이 임차인이 그 물건을 병에게 인도했죠.
이건 침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갑은 병을 상대로 점유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없다가 되죠. 간접 점유자의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제3자에서 침탈되었을 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을이 병에게 스스로 인도했으니까 이건 침탈이 아니고 따라서 갑은 병을 상대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6번 돌아가신 분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타주죠. 그럼 상속인도 타주죠. 따라서 돌아가신 분이 타주일 때 상속받은 자가 자주점유가 되려면 상속을 주장해서는 안 되고 매매나 증여 등 상속 이외의 권한을 주장해야 되죠. 따라서 타주점유를 상속한 자가 매매나 증여와 같은 상속이 아닌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해야 자주가 되죠. 그걸 하지 않는 한 상속인도 여전히 타주가 되니까 그게 아닌 한 피상속인 타주를 떠나 나만의 점유, 나는 자주다. 이런 걸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반면에 2번 보세요. 타주 점유자가 돌아가신 분이고 상속받은 사람이 매매나 증여 등 상속 이외의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점유. 상속이 아닌 매매나 증여 등을 그러니까 나는 이걸 상속받은 게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에 돈 주고 샀다.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럴 때는 자주가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상속은 타주를 그대로 상속받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주 타주가 이제 점유 퇴양과 관련된 건데 일단 조문 암기하셔야 되죠. 197조 1항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안 되죠. 198조 점유 계속이 추정되죠. 200조 권리가 추정되죠. 특히 200조는 동산에만 적용이 되죠. 198조는 점유 양식 점유자가 달라도 점유 승계가 인정되면 추정이 되죠. 자, 이 중에서 자주점유가 중요한데요.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를 말하고요.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 즉 자주점유인가 아닌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점유자가 무슨 생각으로 점유했는지는 그 사람만 알잖아요. 점유자의 머리를 들여다보기 전에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점유하게 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샀다 그러면 매매가 원인일 거고요. 빌렸다 그러면 임대차가 원인이 될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객관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자주, 임차인은 타주 이렇게 그냥 결정하는 겁니다. 내심의 의사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점유하게 된 원인 가지고 객관적으로 결정한다는 거.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의 일종이죠. 지상권은 소유권이 아니라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자들은 타주죠. 자주가 아니라.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될 때 분묘를 소유하는 사람, 갑소유 땅에 을이 분묘를 소유하고 있을 때 을은 분묘를 소유하면서 분묘 기지 및 주위의 빈 땅에 대해서 분묘 기지권을 갖죠. 그래서 분묘 소유자는 분묘 기지에 대해서 자주가 아니라 타주가 되겠죠. 타주. 9번 점유자의 자주점유는 추정이 되죠. 추정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자주임을 주장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지요. 따라서 점유자가 매매 등을 주장할 필요도 없고 나는 이거 매수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샀다고 주장할 필요도 없고 그걸 인정받을 필요도 없어요. 여전히 자주로 추정이 됩니다. 타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주로 추정됩니다. 이 자주 추정이 번복이 되려면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 저놈은 타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반대 사실을 증명을 해야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게 됩니다. 10번 자주점유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꼭 개인과 개인 사이에만 자주점유가 추정이 되는 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점유에도 자주점유가 추정이 됩니다.
자, 12번. 매수인이 땅을 사서 점유해요. 그러면 자주 해요. 그런데 깜빡하고 인접 토지 일부를 매수한 땅으로 착각하고 점유했습니다. 자주죠. 그죠? 물론 거기다가 분묘를 설치했어요. 뭐라고 생각하고? 내 땅이다 생각하고 분묘를 설치했죠. 이때는 분묘 기지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요.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분묘를 설치했잖아. 그러니까 자주죠.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하면 남의 땅인 줄 알고 설치하면 타죽이니까 그때는 분묘 기지권을 취득하는 거지만 요거는 내가 샀다고 착각하고 점유하니까 타주가 아니라 자주가 되겠죠.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입니다. 설령 착각해서 인접지를 매수 토지로 착각하고 점유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주입니다. 자, 물건을 사서 점유하고 있죠. 자주죠. 근데 매매가 무효예요. 자, 이 무효라는 걸 알고 있으면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타주가 되지만 매매가 무효란 걸 모르고 점유했다면 이때는 자주가 되는 거죠. 물건을 매수해서 점유하고 있다. 매수인의 점유다. 근데 매매가 무효더라. 나누자. 매매가 무효라는 것을 모르고 점유했다. 자주. 알고 점유했다. 악의의 무단점유로 타주. 이렇게 구별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되어 있죠. 구분소유적 공유라는 것은 상호 명의신탁이라고도 부르죠.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의 땅이 있고요. 갑과 을이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가운데를 딱 담으로 막고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 수익하고 있는 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입니다. 자, 이때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빗금친 부분만을 소유 점유하고 있는 갑이 다른 구분소유적 공유자의 땅까지를 점유하고 있으면 이때는 타주입니다. 타주인데 갑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요 노랗게 빗금 쳐져 있는 부분, 자,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걸 A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을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B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갑이 B 부분을 점유하고 있을 때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 소유 땅이기 때문에 타주예요. 그런데 갑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나는 요 B 부분을 종전의 고분 공유지원권은 별도로 자주 점유가 가능한 매매 등을 통해서 점유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요 B 부분을 을로부터 사서 점유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더라. 단순히 나는 구분소유적 공유자로서 을 소유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을로부터 아예 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 매수인으로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타주가 아니라 자주가 되겠죠. A 부분을 소유 점유하고 있는 갑이 매매와 같이 끊고 구분소유적 공유지원권과는 별도로 자주 점유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하여 B 부분을 취득해서 점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더라. 갑이 B 부분을 샀다라고 주장하고 있더라. 그러면 타주가 아니라 뭐다? 자주다. 14번 자주점 추정이 깨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대지 사용권도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대지 지분에 관해서 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정당한 이유 없이 전혀 등기를 하지 않고 있더라. 대지 소유자라면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지 지분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더라. 판례가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자라면 해야 될 행위를 하지 않고 있더라. 대지 지분에 관한 권리를 갖고 있다면 대지 지분에 관한 등기를 당연히 요구했어야 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안 전혀 하지 않았더라.
소유자라면 해야 될 행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더라. 그럼 자주점유 추정은 깨진다. 즉 타주가 됐다. 이렇게 되죠. 15번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했어요. 대금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럼 매수인에게 그 땅을 인도해야 되죠. 어떤 물건을 타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거나 반환할 의무가 생기면 그때는 뭘로 바뀐다? 타주로 바뀝니다. 땅을 팔아가지고 대금을 전부 지급받아 매수인에게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 자주에서 뭘로 바뀌었다? 타주로 바뀌었다. 자, 참조 타주 점유자, 임차인, 새로운 권원, 매매. 자,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던 사람이 그 물건을 사버렸어요. 그럼 뭘로 바뀌어요? 자주로 바뀌겠죠. 그죠? 임차인은 타주였는데 물건을 샀다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니까 자주점유로 바뀌게 될 겁니다. 16번. 조금 중요하죠. 자, 16번은요. 이렇게 압축하세요.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점유자가 패소,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점유자가 패소를 합니다. 그럼 이 점유자는 요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되면 반환 의무가 생겨요. 그러니까 얘는 자주로 추정이 됐다가 자주로 추정이 된 상태다. 소유자의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되면 반환 의무가 생기니까 이때부터 뭘로 바뀐다? 타주로 바뀐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조심할 거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타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타주로 바뀝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197조 2항에 보면 점유자가 본권자와의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로 바뀝니다.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점유자는 선의로 추정이 되고요. 그게 악의로 바뀌는 건 소 제기 시부터입니다. 반면에 자주로 추정되던 점유자가 본권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타주로 바뀌는 것은요. 소 제기 시가 아니라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입니다. 구별해달라.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것 소제기,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것 패소 판결 확정 시. 이렇게 구별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198조는 뭐라고 되어 있죠?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면 점유계속이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198조는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를 전제로 해요. 따라서 전후 양시점의 점유가 다른 경우에도 계속 점유가 추정이 되느냐? 대법원 뭐라 그래요? 점유 승계가 인정이 되면 갑에서 을로 점유가 승계되었다는 게 인정이 되면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198조 점유계속의 추정은 적용된다. 이렇게 되죠. 17번 틀렸죠. 198조 점유계속의 추정은 동일인이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경우뿐만 아니라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 승계가 인정된다면 적용된다라고 해야죠. 그게 참조에 있는 판례죠. 18번 200조에 의하면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때 200조에서 말하는 점유물은 동산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점유자가 아무리 그 점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는 등기 추정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200조 점유권리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0조에서 말하는 점유물은 동산에 한한다는 거. 자, 점유권에서 또 중요한 게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죠. 201조 과실수치. 선의, 평은 공연한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고 악의나 선이지만 폭력, 은비는 과실 수취 못하죠. 과실을 돌려줘야 되죠. 그런데 악의 점유자가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되는데 그걸 소비해버렸거나 과실로 훼손됐을 때 그때는 대가를 보상해야 되죠. 따라서 악의 점유자가 과실 없이 훼손하거나 과실 없이 수취를 못한 경우에는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죠. 202조 점유물이 점유자의 귀책 사유로 멸실 훼손되었을 때 악의 점유자 전손해배상, 선의 점유자 이익현준 한도 배상. 그러나 소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선의 타주는 악의하고 똑같이 전부를 배상해라. 203조 1항 필요비 상한 청구할 수 있죠. 단 과실을 수취했을 때 통상 필요비 청구를 못하죠. 2항 계량 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지책 또는 증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익비는 법원에 청구하여 상환기간 허여받을 수 있죠. 필요비는 안 되지만 유익비. 19번 토지의 섬유자, 선의 점유자. 선의 점유자가 타인 토지를 점유 사용했죠. 이 점유 사용을 하는 이득이 이게 과실이죠. 선이잖아요. 과실 수취할 수 있죠. 그 말은 이 과실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라는 거죠. 회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는 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과실 수취권이 있으므로 그 수취한 과실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건의 사용 이익도 과실이죠. 그래서 섬유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는 범위에서는 돌려줄 필요가 없으니까 부당이득이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20번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에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을 가졌다.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을 가졌다. 무슨 뜻이야? 임차인이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에 하면 626조에 의해서 비용상환청권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건에 타인 물건에 비용을 지출할 당시에 계약관계가 존재한다면 임대차 계약같이 그 계약관계에 기초한 비용 상환을 청구하면 되고요. 203조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 의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0번도요. 말을 바꾸면 돼요.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할 당시에 임대차 계약관계가 존재한다면 그 계약관계의 상대방에게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에 대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상대방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게 203조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참조는 임차인은 필요비는 지출을 즉시 청구할 수 있고요.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후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점유자는 필요비든 유익비든 지출을 즉시 청구하는 게 아니라 회복자가 반환 청구했을 때 또는 회복자에게 반환할 때 필요비든 유익비든 이렇게 공통적으로 회복자가 물건에 대한 반환 청구할 때 또는 점유자가 스스로 반환할 때 이럴 때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하고 구별을 꼭 하셔야 됩니다. 21번 악의의 점유자는 통상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자,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할 수 있고 과실을 수취하면 통상 필요비 청구를 못하죠. 근데 악의 점유자는 어때요? 과실 수취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가 되겠죠. 그죠? 구별하시면 되죠. 과실을 수취한 점유자는 통상 필요비 상환을 청구 못하는데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사람은 선의 점유자는 아니죠. 악의 점유자는 과실 자체를 수취를 못하니까
통상 필요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점유보호 청구권이 나왔죠.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가 침탈을 당해야 됩니다. 침탈당한 후 1년 내 행사해야 되고요. 이거 출소기간이라 했죠.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고요. 염려가 있을 때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죠. 세 가지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 이게 점유보호 청구예요. 22번 갑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을이 침탈했죠. 갑은 을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언제까지? 침탈 당한 날부터 1년 내죠. 이 1년은 제척기간이면서 무슨 기간이죠? 반환하지 않으면 1년 내 소송까지 제기해야 되는 출소기간이다. 이렇게 되죠. 출소기간. 자, 을이 갑을 기망해서 점유를 넘겨받았어요. 갑을 속여가지고 인도받은 것은 침탈이 아니지요. 뺏은 게 아니잖아요. 속여서 넘겨받았지. 따라서 갑은 을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없다가 되겠죠. 자, 참조는요. 갑 소유 땅에 을이 20년을 점유했어요. 그럼 점유 취시가 완성됐잖아요. 을이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했더니 갑이 담을 설치해서 을의 점유를 방해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을은 점유가 방해됨을 이유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가 되겠죠. 점유권에 기초한 소송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갑이 토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을의 점유를 방해하게 되면 을은 점유물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갑이 자신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이를 힘으로 몰아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와 같은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야지 담 따위를 설치해가지고 을의 점유를 방해하는 형식으로 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 을은 점유물 방해 배제 청구를 행사하여 담장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점유권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판례가 좀 많고 복잡한 게 있었죠. 몇 가지 이런 정리해 드린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이 나왔는데요. 소유권은 이제 판례가 주의투지통행권 판례하고 취득시효 판례하고 공유 판례.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게 부합에 관련된 판례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부합에 관련된 판례가. 찬찬히 조금씩 보겠습니다. 84페이지 1번. 자, 소유권은요. 그 핵심적 권능이 뭐죠? 사용 수익 처분이죠. 소유물을 사용하고 수익, 임대하여 이익을 내고 팔아먹는 게 요 세 가지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이에요. 그런데 갑이 을에게 요것만 완전히 넘겨요. 갑은 처분 권능만 갖고 있고요. 을은 사용 수익 권능만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갑은 처분 권능만 있는 소유권, 을은 사용 수익 권능만 있는 소유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절대로 안 된다. 왜? 물권 법정주의 반한다. 기존의 물권의 내용을 변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 수익 권능이 소유자에게 존재하지 아니한다. 말이 어려울 뿐입니다. 갑이 처분 권능만을 갖고 있고 사용 수익 권능만을 완전히 팔아넘긴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요거예요. 이런 경우는 허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물권 법정주의 반한다. 여기서 이렇게도 나옵니다. 사용 수익 권능만을 대세적으로 완전히 포기 이렇게 나옵니다. 사용 수익 권능만을 양도하는 것을 사용 수익 권능만을 대세적으로 완전히 포기 이렇게도 나옵니다. 이런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판례 문구예요. 별거 아닌데 말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투지통행권이 나왔죠.
219조 유상토행권의 원칙이고요. 220조 무상토행권이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의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을 때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둘 중에 하나. 주위 토지를 통행하고 통로 개설할 수 있죠. 물론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사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요. 그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되죠. 즉 유상을 원칙으로 하죠. 자, 이때 누가 보상해야 돼요? 통행권자가 보상해야 되죠. 따라서 통행권자가 아닌 자는 보상 의무가 없죠. 220조는 공유토지를 분할하거나 공유토지 분할 또는 일필토지 일부를 양도했는데 그 결과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어. 즉 맹지가 생겼어. 그럴 때 분할의 직접 당사자나 일부 양도의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는 보상 의무가 없는 무상토행권이 인정이 됩니다. 무상토행권. 자, 판례를 보겠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명의신탁자. 명의신탁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놨잖아요. 이 사람은 당연히 주위토지 토행권 따위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주위토지 토행권은 토지 소유권에 인정되는 권리예요. 상린 관계로서. 따라서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명의신탁자. 자기 건데 남의 이름으로 등기해 놓은 거죠. 그 사람은 토행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2번, 공로에 통하는 기존 통로가 있지만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때는 토행권 인정되지요. 반대로 주위 토지를 통행하는 게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통행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행권은요, 맹지거나 통로가 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됩니다. 4번, 주위 토지 현황이나 이용 상황의 변동이 생겨서 기존의 통행로와는 다른 통행로를 통행할 필요가 있어. 기존에 이렇게 통행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공로가 폐쇄가 되고 여기부터 공로가 시고 여기는 다 막아버렸어요. 그럼 일로 다닐 수가 없죠. 여기로 다녀야 되겠죠. 부득이. 그러니까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 상황의 변동이 생겨서 기존의 통행로로는 통행이 불가능할 때 다른 곳을 통행로로 삼아 나 여기 통행권이 인정됩니다. 확인해 주세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즉 기존 통로가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다른 장소로 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5번, 이 주위토지 통행권은요, 현재 토지용법에 따른 범위만 인정될 뿐 장차 이행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토지용법에 따른 범위와 폭만 인정이 된다라는 거. 6번, 자, 어느 정도 폭까지 인정되는가와 관련해서 우리 건축법을 좀 보면 도로 폭에 관한 규정이 있잖아요. 이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도로 폭에 관한 규정이 주위 토지 통행권에 당연히 적용되는가? 그렇지 않다예요. 그러니까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었을 때 그 폭이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도로 폭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옳은 지문이 되죠. 7번, 통행권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하죠. 통로 개설할 수 있죠. 포장할 수 있죠. 방해물 철거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만 가능해요. 더 나아가서 그 주위 토지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점유할 수는 없습니다. 통행권 인정된다 그랬더니 배타적으로 점유해. 그건 안 되죠. 따라서 통행권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하면 주위 토지 소유자는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타적으로 점유하면.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으면 당연히 인도 청구 못하죠. 주위 토지 통행권자가 주위 토지를 독점 점유하고 있을 때 토지 소유자가 인도를 청구하는 거지.
점유하지 않고 통행만 하고 있으면 당연히 통행지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가 되겠죠. 8번 어느 토지의 주의토지 토행권이 인정된 후에 다른 토지와 합병됨으로써 공로에 접하게 됐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공로고 이렇게 통행권이 인정됐었는데 이게 하필이 돼버렸다. 하필. 하나의 땅이 돼버렸어요. 그럼 통행권 당연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종전 주의토지 토행권은 소멸한다. 어느 토지가 통행권이 인정된 상태에서 공로에 접하게 되면 통행권은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그 통행권은 소멸한다. 8번 틀렸죠. 9번 보상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죠? 통행권자한테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통행권자의 허락으로도 사실상 통행하는 자, 택배기사분 생각하시면 되죠. 이 사람들은 보상 의무가 없으니까 그 통행권자의 허락으로도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는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10번 토지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겼다. 각과리 공유하던 땅이 있다. 쪼갰다. 분할. 맹지가 됐다. 무상통행권 인정이 되죠. 그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갑이 땅을 병한테 팔았다. 이때 병과 을은 분할의 당사자가 아니죠. 따라서 병은 유상통행권으로 가야 되죠. 포위된 토지의 특별승계인 병에게는 무상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상통행권은 공유토지 분할의 직접 당사자나 일필토지 일부 양도의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된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상린관계 중에서 주의토지 통행권에 관련된 거고요. 자, 이 취득시효는 대단히 판례가 많고 어렵습니다. 취득시효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그 다음에 부합도 마찬가지고 공유도 마찬가지고 판례가 잘 나오고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을 좀 달리해서 찬찬히 조금 자세하게 판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시효 86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